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에서 금융 AI를 맡고 있는 김경태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좀 강연들을 좀 다녀서 이런 말씀을 여기서 또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최대한 좀 혁신성, 신선성을 발휘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동영상 먼저 잠깐 보시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어떠셨습니까? 제가 동영상을 실현하는 이유는 일단 좀 주의를 환기시키는 면도 좀 있고, 오디언스의 디지털과 AI에 대한 어떤 익숙함 정도를 좀 파악해서 강의에 좀 반영하고자 함인데요. 일단 저희 같은 이 AI와 디지털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요 화면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지루하거나 좀 뒤떨어졌다 이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촌스럽다? 약간 그런 느낌?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사용된 기술이 조금 낙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예상하는 AI 수준이 벌써 어느 정도는 다 구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동영상은 저희가 2018년도에 제작을 했고요. 그 당시에 하나금융그룹이 데이터 중심의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선포식을 하면서 이 동영상을 같이 제작을 했고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면서 만들었는데, 거의 대부분 지금 기술 수준은 다 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촌스러운 건 약간 좀 안면 인식과 지문이 좀 촌스러운 상황인데요. 요즘에는 대부분 다 이제 장정맥으로 해결을 하기 때문에 본인 인증을 할 때 손바닥을 살짝 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으면 조금 더 세련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맡은 강의의 주제는 AI가 어떻게 은행에 접목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접목이 된 AI 기술이 은행업이나 은행업 산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 다음에 소비자의 어떤 행동 패턴을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키워드로 보시면 AI 바이오닉 뱅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오닉 뱅크라는 건 2014년도에 BCG가 논문으로 제시를 했던 바가 있고요. 그 당시가 우리나라로 보자면 비대면 실명 확인이 막 도입되기 위해서 정부가 논의를 하고 있던 그런 단계고요. 비대면 실명 확인은 아마 2015년부터 도입이 됐을 거고요. 그래서 서양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핀테크라는 것들이 기술이 막 도입이 되면서 은행권에서도 상당히 좀 모바일로 어떤 기술을 도입해서 해가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상태였고, 이제 은행은 다 없어진다, 또 점포도 다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올 때쯤이라서, 그때 이제 BCG는 그건 아니고 사람과 디지털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제안을 저희 같은 이제 레거시 금융기관에다가 하기 위해서 그런 아마 그 화두를 좀 던졌던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바이오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과 디지털의 결합을 뜻하는데, 여기에서 인간의 모습에는 이제 어떤 걸 담았냐면 감정과 판단을 담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감정과 판단은 그래도 인간의 영역이 아니냐라는 게 이제 2014년도의 버전이었는데 딱 10년 지났죠. 감정과 판단도 이제는 AI가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AI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인간처럼 사고하고 추론하고 해결하고 데이터 분석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AI가 가장 잘하는 분야는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요 인간처럼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를 무지막지하게 써서 그 속에 숨겨있는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가장 잘 하고 있고요. 오픈 AI가 이야기하고 있는 AI의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챗봇이고요. 두 번째가 추론하는 추론자. 세 번째가 에이전트, 뭘 대신 해주는 사람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그 혁신을 제공하는 사람, 혁신가. 다섯 번째가 조직 설계자입니다. 이렇게 5가지 단계가 있는데, 지금 아마도 금융권에서 도입되고 있는 그 굉장히 잘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마 챗봇 정도가 되고 있고요. 뒤에서 돌아가는 예측이나 판단형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론 정도 할 수 있는 단계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조직 설계자라는 그런 모습의 5번째 단계는 상당히 좀 괴기스럽고 무서울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 알파고 제로에서 보는 상황에서는 조금 짐작은 아마 가실 겁니다. 그 저희 이세돌 씨와 바둑을 두었던 알파고 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기보를 공부해서 그 이세돌과 싸웠다고 하면, 그 알파고 제로는 그 약간의 그 바둑의 스킬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분화해서 스스로 대국을 수천만 번 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AI는 이 사람의 영역처럼 조직화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탁월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으로 말하자면 어떤 회사에 뭐 전략기획부가 있고 뭐 재무기획부가 있고 뭐 무슨 영업부가 있고 이렇게 있다면, 이 AI는 한 놈이 그걸 여러 가지로 분화해서 다 해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역에 있는 그 정보는 다른 놈이 있는 그 다른 놈에게 바로바로 전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한 놈만 학습시키면 수백만 놈이 똑같은 그런 그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굉장히 좀 무서운 상황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충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람 간의 네트워크는 그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을수록 그 집단적인 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그 최대의 약점은 일정 수준의 사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조직에서 그렇게 점포가 많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만 몇천여 명의 저희 하나은행 직원들은 아직도 그 영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AI와 휴먼이 결합된 상태에서 조직화가 재조직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아마도 사람의 숫자는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거고요. 그 사람의 숫자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 더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 이런 그 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BCG는 저희에게 그 제안을 할 때 AI 바이오닉 뱅크로 옮겨가라 이렇게 좀 제안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이 디지털이 대체하는 것보다 사람과 같이 공존하면서 하는 것들이 아마도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고요. 우측에 보시면 그냥 바이오닉 뱅크, 디지털과 사람이 결합되는 모습보다 AI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효율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2019년도에 변형된 버전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가만히 살펴보시면 사람과 사람이 거래를 하던 이 옛날 은행의 모습을 여기서 기억하시는 분은 아마 몇 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렇게 그 통장을 주게 되면 손으로 기재해서 조그만한 도장을 찍어줘도 그 금액을 표시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통장의 모습에 뒷부분에 마그네틱을 달아서 기계화하는 작업들이 시작이 됐고, 그것이 이제 모바일화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휴먼과 모바일의 형태로 가면서 통장 자체는 지금 사라졌죠. 아마도 통장이라는 것을 들고 계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 휴먼과 모바일의 그 디지털화가 진전이 되면서 이 통장이 휴대폰 안으로 들어가게 된 이 획기적인 사건은 이 돈을 입지급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의 매체로 작용을 해서 이것이 카드로도 쓰일 수 있고 왜곡하는 환전에도 쓰일 수 있고 자기 그 금융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검색하고 탐색하는 그러한 기구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른 영역으로 가면 주식을 거래할 수도 있고요, 보험을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획기적이죠. 다만 휴먼과 모바일이 만나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불친절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거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단추를 눌러야 되고 확인 버튼을 눌러야 되고 그 확인 버튼을 굉장히 적절하게 누를 수 있도록 UX, UI가 발달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AI가 들어오면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단계인 에이전트는 그 셀피시하게 자기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고객 스스로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의 명령에 따라서 그 전자기기가 알아서 다 처리해주는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화된 그런 무서운 단계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은행에서는 AI의 역할을 저희 하나은행 기준으로 보면 한 2018년도부터 예측형 모델에서 주로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주로 리스크 관리, 대량으로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가 제일 잘하는 영역,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는 그러한 영역에 상당 부분 그 자원을 집중해서 쓰고 있었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 자산 관리, 손님 경험 이것들이 이제 주로 많은 데이터를 가공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뭐 RPA를 그 위주로 한 OCR 같은 그 업무 효율화의 측면에서도 AI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그 보이스피싱 관련된 그 악성 앱 탐지, 그러니까 손님이 전화를 해서 이상한 걸 막 검색한다, 그럼 저희가 알림을 통해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라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손님의 거래 이력을 기반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추천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업골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증권사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을 추천할 수가 있지만 은행은 그 펀드밖에 추천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펀드를 추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은퇴자에게는 은퇴 자산 관리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추천하고 있고 미래 시점에 퇴직 부채와 자기의 자산을 비교해서 어떤 정도로 너는 부담금을 가질 수 있느냐도 예측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개인 사업자에게는 약 그 전국으로 봤을 때 한 수천여 개에 달하는 정책 자금의 금융과 관련된 서비스를 그 너의 사업자 번호에 맞춰서 어떤 것이 가장 유리하고 어떤 것을 그 대출 받을 수 있는지를 소개하는 데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님의 어떤 패턴을 적용받아서 이 손님이 과연 곧 예금을 빼서 이탈할 것인지 아닌지를 예측해서 점포라든지 아니면은 그 모바일로 알림을 보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그 비호감이나 이런 그 콜에서 응답을 하거나 아니면은 좋아요 아니면 나빠요를 눌렀을 경우에 해당되는 패턴을 분석해서 손님에게 미흡한 서비스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뭐 미안하다는 메시지가 나간다든지 아니면 콜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응대하는 메시지가 나간다든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심파일러로 대출이 못 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저희가 대출 한도를 산정해서 일부 대출이 나가고 있습니다. 콜센터 직원들을 보통 계약직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닛 콜량을 예측해서 그 적정한 인원을 분배해서 출근시키도록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OCR은 그 외환이라든지 다양한 문서에 있는 그 캐릭터를 인식을 해서 그 문자화 시키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예측형이라고 불리는 모델은 벌써 2018년도부터 은행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럼 왜 그 AI와 관련된 이런 포럼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작년부터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느냐? 잘 아시다시피 그 젠 AI의 출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놈은 굉장히 독특하게도 그 사람하고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기계하고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특이한 녀석인데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지금 아마도 그 챗GPT나 이런 것들을 써보신 분들, 업무에 활용하고 계신 분들은 그 업무 속도가 조금 빨라졌다라든지 아니면 뭐 검색하는 게 좀 편해졌다라는 것들로 많이 지금 사용하고 계실 건데요. 이게 이제 그 조금씩 그 업무의 영역을 장악을 하면서 아마도 저희는 이제 아직까지 POC 단계이긴 하지만 그 조직 내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조금 조금 이따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래서 젠 AI가 출현하면서 그 하나은행에서는 일단 챗 GPT와 유사한 환경, 그 업무를 이것저것 결합해서 그 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 형태로 그 MLOps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떤 모형을 만들어내는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마케팅이면 마케팅, 인사면 인사, 어떤 식으로 LLM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 서비스 쪽으로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일 많이 하는 그 다양한 그 질의응답이나 아니면 규정을 검색해서 그 손님에게 맞춤형 그 정책 자금을 상담하는 상담 지원 보트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은행에서는 굉장히 많은 상품 설명서가 나가게 되는데 그 상품 설명서를 보통의 경우에는 약간 수정해서 계속 반영해서 이제 쓰고는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것이 과연 레귤레이션이 맞는지 아니면은 그 레귤레이션이 틀린 건 무엇인지라는 것들을 바로바로 검색을 해서 알려주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고요. 요거는 지금 준법과 관련된 부서에서 연간 한 10,000건 정도의 그 리플렛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메일로 보내고 그걸 사람이 봐서 이건 된다라고 공문을 보내고 이런 작업들을 서류만 스캔해서 바로 올리면 해결이 되는 그런 형태로 자동화시켜 나가고 있고요. 아예 그 필터를 걸어서 그 문구를 만들 때 해당되는 문구가 저촉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작업도 지금 POC 진행하고 있습니다. 콜센터로 들어오는 상담의 보통 이제 다 STT로 떨어뜨려서 해당되는 그 대화 내용을 다 이제 저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을 해서 핵심 키워드를 발굴한 다음에 어떤 상담을 했는지를 요약해서 저희 모든 직원들의 계정 단말에다 뿌려주면 그 손님이 나중에 뭐 온다든지 아니면 손님에게 그 문자나 메일을 보낼 때 그 해당되는 내용을 참고로 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IB와 관련된 업무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IB의 신디케이션 론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계약서가 한 200페이지에서 30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에 나와 있는 각 주요 파트별 해야 될 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요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검색을 통해서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역할만 쭉 뿌려줘 라고 해서 바로바로 뽑아낸다든지 하는 것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생성형 AI가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주로 번역과 같은 일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각 그 현지 법인과 각 나라에 나가 있는 지점에 해당되는 그 나라의 레귤레이션이 바뀌거나 하게 되면 저희 국내에 있는 데스크로 바뀐 그 레귤레이션을 한글로 번역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레귤레이션이 바뀔 때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양산된 제품을 사서 쓰긴 했는데요. 그 평택에 있는 외국인 전용 점포에 그 투명 형태로 된 그 모니터를 하나 설치를 해서 그 외국인들 주로 이제 몽골이나 파키스탄 아니면 베트남, 태국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은 해당되는 언어, 자기네 나라로 이야기를 하면 이 해당 모니터에
한글로 번역이 돼서 그 번역된 부분을 이제 한국인인 저희 그 직원이 보고 저희 직원은 한글로 다시 뭐 말을 하면 해당되는 국가 언어로 번역이 돼서 업무 처리를 하는 요 모니터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조금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다른 여러 영업점에서 지금 좀 깔아달라는 신청이 좀 들어오는 상태고, 그 증권이라든지 다른 계열사에서도 좀 쓰겠다라고 하는 요청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좀 아쉽게도 손님들을 좀 빨리 보내고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게 목적이었는데, 그 약간 그 사이드 이펙트로 그 외국인들이 와서 그 하소연을 하면서 막 상담을 요청하는 이런 바람에 그 원래는 한 그 5분이면 처리는 너무는 다 하고 한 2, 30분을 이 얘기를 하다 간다는 그런 또 얘기가 있어서 그 약간 좀 사이드 이펙트가 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반응은 굉장히 좀 뜨겁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요런 AI 바이오뱅크는 어떻게 그 만들어 갈까요? 저희가 아까도 잠깐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 AI를 그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오토메이션과 인티그레이션이 좀 통합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좀 독특한 게 지금의 형태를 보자면 아마도 이제 여러분의 회사나 이런 데서도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디지털을 도입할 때 이렇게 보통 합니다. 각 부서에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업자를 만나든 아니면 IT를 만나든 그 해당 부서에 필요한 부분을 디지털화하거나 AI화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해왔고요. 지금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 생성형 AI는 이 인간이 기계를 대하는 이 인터페이스를 너무너무 쉽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통합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하는 부서에서 손님의 어떤 그 쌓여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마케팅 플랫폼이라고 하는 데서 분석 툴을 만든 다음에 해당되는 내용의 그 타겟 고객을 추출을 해서 저희 이제 문자 같은 걸로 이제 보내고 거기에 대한 것들 검증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실행을 하는데 데이터를 뽑는 사람과 그다음 마케팅을 하는 사람과 다 영역들이 다르고 그 전문성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요청을 하고 요청을 받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요즘에는 대부분 다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나 해서 통합된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중간에 데이터 분석가라든지 데이터를 만지는 사람이 아예 필요가 없는 정도로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업에 있는 분이 그냥 대충 ML 난 모형을 돌릴 거야 라는 그 모형도 다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LLM을 한번 써볼 거야 라면 그 LLM 형태도 제공이 되는 모습으로 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업무를 하는 부서의 직원들은 상당히 좀 당혹스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중간에 있는 저 윤리, 창의, 감정, 감각적 업무 부분이 원래는 사람의 영역이었는데 이게 이제 AI가 좀 더 장악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사람은 위에 이제 경험직관, 전략적 사고하는 부분으로만 갈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 수는 점차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BCG에서도 점차 은행에 있어서 사람이 하는 영역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은 어떻게 요 상황을 좀 타파해 나가야 될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숙제로 좀 남겨두고요. 지금 AI를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2015년, 16년도에 있었던 디지털과 관련된 어떤 핀테크가 출연했을 때 레거시 금융기관이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토스나 카카오뱅크가 출연했을 때는 그 친구들은 아주 새롭게
새롭게 디지털화된 IT를 구성을 하면서 디지털 모바일에 적합한 그러한 IT를 새롭게 구현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전산을 구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거시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깔려있던 것들을 수정을 해 나가면서 거기에 디지털을 입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AI까지 입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복잡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게 정부에서도 이제 클라우드를 굉장히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만분리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클라우드에서 이런 통합된 서비스가 통째로 제공되는 날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디지털 전문 은행이나 디지털 전문 핀테크 업체와 레거시 금융기관의 이 대결은 조금 더 그 대결이 격화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AI가 잘하는 역할이 크게 5가지 정도의 핵심 기능이 있습니다. 소통, 인식, 예측, 생성을 다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들을 간단하게 좀 짚어보면요. 이걸 콜센터로 보시면 손님이 말하는 것을 인식해서 그 내용들을 자동으로 DB에 저장하는 일은 지금 콜센터에서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잘 모아서 손님이 어떤 마케팅 포인트가 있을 것인지 타겟을 정해서 타겟 문구를 생성하는, 그러니까 타겟 광고 문구를 생성하는 것까지 ML과 LLM이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마케팅 전문 부서와 데이터 전문 부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생성된 문구를 준법이나 이런 데 심의를 받아서 채널을 통해서 딜리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채널을 통해서 딜리버리하는 그 창구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날아갈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자동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아까 제가 뭐 부서를 말씀드렸잖아요. 콜센터, 뭐 마케팅 부서, 데이터 전문 부서, 준법 부서, 그다음에 채널 담당하는 부서 이런 부서들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는 세상이 곧 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나의 서비스를 통해서 예를 들자면 손님이 정기예금 금리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 하나로 이 해당되는 질문의 의도를 이 AI가 파악을 해서 그 마이데이터에 있는 데이터로 다른 은행에 있는 모든 금융과 관련 정보를 검색한 후에 이분이 펀드가 곧 만기가 되는구나를 알게 되면 다른 은행에 있는 그러면 유치를 할 수 있구나를 AI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손님에게 그러면 얼마의 금리로 예금을 가입하시죠라고 권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 권유를 하는 상태에서 손님이 그 금리가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멀티모달이 해당되는 감정 표현을 인식을 해서 이 사람은 금리가 조금 낮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금리를 0.1에서 0.2 정도를 더 올려서 그러면 이 정도 금리를 어떻게 써요? 라고 AI가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AI가 제시하는 금리를 통해서 손님이 OK를 하게 되면 해당되는 채널로 넘어가서 거래가 완료가 되는 그런 상황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권한은 지금 저희 그 상품 부서에서 갖고 있는데 해당되는 권한의 일부를 AI에게 주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마치 운용사에서 데스크가 각 펀드 매니저에게 일일의 한도를 부여해주고 이 한도 내에서 돈을 벌어라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모든 AI 보색에 금리의 권한을 줄 테니 너는 상품을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의 거래가 구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회사 내에서 조직과 AI는 이렇게 통합이 될 것 같고요. 하나의 플랫폼 단위로. 손님 단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손님은 지금 있는 기술 수준으로 봐서는 웨어러블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스마트폰으로 통일이 될 텐데 아마도 손님이 인입되는 그러한 그 채널은 그 AI 에이전트로 상당히 단순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오픈 AI라든지 챗을 만든 이유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이트웨이를 어떻게 자기네들 걸로 가져갈 것인가를 어떻게 보면은 싸우는 그런 전쟁의 단계에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인텔리전스를 빌트인으로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저희 SK텔레콤에서도 지금 ADAS을 플러그인으로 넣을 수 있게 만들어놨고, 이 해당되는 AI에 관련된 게이트웨이는 뒷단으로 API 형태로 모든 서비스를 플러그인해서 계속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시켜 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발달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서비스가 지금 태동 단계에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좀 늦어지는 상태인데 아마도 좀 빨리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은 스스로 앱을 깔고 앱에 들어가서 본인이 다 찾아서 버튼을 눌러가면서 모든 걸 공부하면서 해야 되는 그 시기가 지나고, 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말로만 혹은 다른 형태로 명령만 해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가 곧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쉬운 점을 굳이 말로 하지 않더라도 뉘앙스에 남아있는 그 형태의 감정을 멀티모델은 인식해서 여러분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곧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인텔리전스 뱅킹 시스템도 결국에는 통합된 형태로 이 앞에 있는 에이전트에 다 붙어서 그렇게 진행되는 형태가 앞으로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남아있는 사람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요 AI와 싸워서 이겨야 될 텐데요.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특정한 영역에 전문성이 있는 것보다는 AI와 디지털, 그다음에 비즈니스에 관한 리터러시를 조금 더 함양해서 조망을 하는 혹은 메타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의 영역으로 가면 그런 AI를 부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AI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에서 디지털 쪽을 하고 있는 안혁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이제 김용태 부장님께서 이런 AI 시대에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좀 제시를 해줬는데, 이제 아까 전에 은행이고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 보면은 AI를 잘 접목하는 회사에 주식을 사서 많이 올리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은행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제 증권사에 있다 보니까 좀 다른 식으로 좀 얘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공합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AI가 모든 걸 많이 바꿀 거고 좋은 방향으로 갈 거다, 이런 기본적인 그 가정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제가 느꼈을 때 이제 증권사에 있다 보니까 AI가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중에서 궁합이 맞는 거 위주로 이제 먼저 치고 나가야 된다,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저희 한국투자증권에서 하고 있는 예제들, 실제 사례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제가 화물신앙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걸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남태평양의 한 섬입니다. 그래서 남태평양에 있는 그런 섬들은 오랫동안 외부랑 고립이 되어 있죠. 저희가 소위 말하는 폴리네시아는 이렇게 돼 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막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때 얘네들이 막 이렇게 고기 잡고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미군이 나타나서, 그때가 이제 일본의 이제 진주만 침공하고 다시 이제 미군이 일본 본토를 공격하고 이제 조여가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 본토랑 가까운 곳에 이제 비행기 기지가 필요했죠. 그래서 섬들 중에 되게 백사장들이 잘 돼 있고 한편한 곳이 있는 곳에 딱 가가지고 비행장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기지들을 건설했는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남태평양에 사시던 분들 입장, 원주민 입장에서는 갑자기 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걸 가져와서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미군들은 이 원주민들이랑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초콜릿도 주고 여러 가지 이제 물자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되게 잘 했고, 근데 전쟁이 끝나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군들이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어제까지 되게 자기네들을 많이 물자도 주고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줬던 미군들이 갑자기 나가니까 되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거를 이제 인류나 인류학자들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실제 그 남태평양에 가서 케이스들을 조사한 사례가 있고, 거기서 이제 화물신화, 이게 보면은 화물기잖아요, 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가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원주민 입장에서는 저분들이 이제 미군들이 이걸 가져온 신인 거죠, 신. 그래서 미군들이 있었던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제 소위 말해서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 기지의 모양을 딴 그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비행기들도 이제 비슷하게 모양을 하고, 그래서 숭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다시 그 미군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소위 말해서 카고, 그러니까 화물에 대한, 그 화물기에 대한, 카고에 대한 신앙이 생겼어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백그라운드가 이제 공대고 이제 어떻게 금융권에 와서 쭉 있다 보니까 이제 기술과 실제 이런 산업, 그러니까 사실 금융이 기술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금융 자체 산업으로 그냥 많이 돌아갔다가 어느 순간 기술이 많이 침투하면서 뭐 지금 AI도 있지만 거기 블록체인도 있고 뭐 빅데이터 등 이런 것들이 기술을 타고 오니까 되게 좀 혼돈이 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걸 설명드린 이유가 어떤 기술이 뭔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그 맥락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그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전체적인 맥락 없이 딱 미군이 저거 화물기를 가지고 오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그것만 이제 맹목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런 것들이 약간 금융권이든 어디든 그 기술, 제가 봤을 때는 AI도 그렇고 빅데이터도 그렇고 블록체인도 그렇고 약간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밸런스 있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실제로 이제 AI 스피커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아마존 예전에 알렉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AI 스피커들이 있었는데, 이게 약간 화물신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저 AI 스피커를 만들게 된 계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자기 아마존 사이트로 지금 클라우드를 많이 하고 있지만 구매를 합니다. 구매를 하는데 쭉 매출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아마존으로 얼마나 더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매출 캐퍼가 사람들이 아마존 사이트에 접속하는 시간과 어느 정도 비례를 해요. 근데 그 시간이라는 것들이 사람이 자고 일을 하고 퇴근해서 하루에 한 사람이 맥시멈으로 아마존 사이트만 집중을 해서 물건을 검색하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마존만 하더라도 하루에 뭐 2시간 써고 전 세계 60억 인구 막 다 쓴다고 그런 희망회를 돌려도 한 사람당 2시간 이상을 여기에 자기 사이트에 트래픽으로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뇌과학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 쪽에 더 많이 오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다 보니까 뇌과학자들이 우리가 화면을 보는 거는 화면을 봐야지만 되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이 안 되지만 말하고 듣는 거는 멀티태스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전방 주시는 하지만 전화를 듣고 라디오 듣고 뭐 노래 부르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PC나 이런 아마존 사이트에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다른 일을 하면서 말을 통해서 이거를 조금 더 자기 사이트에 서비스 시간을 올릴 수 있는 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딱 그런 고민, 그런 비즈니스 맥락에서 그러면은 말하고 듣는 거를 잘할 수 있는 기술이 뭘까? 그 당시에 이제 AI 이런 것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게 잘 되니까 다른 데서 사장님들이 달려오는 거죠.
야 저기 AI를 쓰는 거 하나 가져와.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AI를 쓰는 뭔가 저거 스피커가 있으니까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맥락 없이. 그래서 막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다 잘 안 됐죠. 사업적으로. 저희도 이제 뭐 집에 쓰고 있지만 그냥 음악 틀어줘라, 알람 설정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그냥 그 기술, AI라는 기술이나 뭐 다른 기술에 고기에 사로잡다 보니까 전체적인 비즈니스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와중에서 오는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이제 서두로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초를 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저희가 금융이라는 게 모든 쪽에 다 있다 보니까 다 영향을 미치는 게 많고 제가 봤을 때 아까 이제 하나 은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는 AI의 지금 금융권에서 쓸 수 있는 가장 특정한 목적은 그냥 인건비 절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실제로 하고 저희 한국투자증권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조금 환기가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네 일단은 제가 뭐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야구 관련된 책을 쓴 적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예전에 보면은 이제 쭉 야구를 보면은 그 중에서 트래픽이 높고 낮고 이런 것들을 그냥 얘네들이 AI가 하이라이트 장면만 뽑아가지고 자동적으로 편집을 해주죠. 그러면은 그 편집하는 편집자의 인건비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사들도 다 AI가 써줍니다. 그래가지고 AI가 되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만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가장 비슷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그러니까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같은 거 보실 수 있잖아요. 분명히 테슬라나 이런 데 자율주행 비전을 보니까 되게 잘해서 잘 되더라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대상을 보고 학습하는 데만 잘 워킹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효과가 높고 다만 이게 바뀌는 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뭐 표지판들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표지판의 모양을 바꾼다든지 색깔을 바꾼다든지 이러면은 아마 어떤 인공지능이 와서 하더라도 그 학습 시간을 따라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는 대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과학의 영역은 인공지능 효과가 높은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증권사나 운용사 이쪽 관점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되게 초과적인 수익률을 얻고 엄청나게 좋은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들을 해보자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죠.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 제가 이제 디지털 쪽으로 오기 전까지는 이제 증권사 리서치에서 이제 퀀트 애널을 하던 사람인데 이제 그런 걸 환상을 품고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답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왜 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 쪽은 약간 게임 이론이 작용하는 제로섬이 워킹하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되게 제가 엄청나게 좋은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렇게 투자했더니 되게 잘 돼요. 그래서 돈을 막 벌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걸 따라합니다. 따라하면서 저랑 비슷하게 주문을 내요. 그러면 시장에 다이나믹스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변하면 제가 그동안에 잘 하던 것들이 워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가위바위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하나가 이 사람이 항상 주먹, 가위, 부작 이렇게 내는 걸 보고서 계속 있는데 바꿔볼까 이렇게 하는 순간 내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전에 은행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업무 자동화를 많이 했는데 증권사나 운용사 쪽에서는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을 되게 AI 많이 접목시키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인공지능 효과가 되게 낮은 데라. 왜냐하면 계속 변하니까. 지금 뭐 금리가 내려서 뭐 과거에 금리가 내렸을 때 시장이 어떻게 됐고 다 그거 해보면은요 계속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안 먹혀야 들어가요. 또 그런 기본적인 금융에서의 저희 이제 투자 쪽 사이드에서의 좀 다른 특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죠.
금융투자 영역에서 보면은 어떤 그 운용사나 AI 핀테크 회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제안사를 주면서 돈을 맡기라고 썰을 풉니다. 두 가지가 있죠. 저희는 한 최근 3개월 정도 매매했던 패턴을 인공지능을 잘 학습해가지고 한 2주 정도 잘 맞는 거, 이런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런 게 회사가 있고, 그러니까 학습 기간이 단기고 예측 기간이 단기인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약을 팔러 오는 그런 영상이 있을 수 있겠고, 하나는 저희는 과거 30년 동안의 경제 지표를 분석을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유효한, 앞으로 1, 2년 뒤, 2, 3년 뒤에 미국의 주식시장을 맞출 수 있는 엄청난 알고리즘이 있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엄청 잘 맞아요 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기간도 장기고 예측기간도 좀 장기인 거죠. 이렇게 두면은 기본적으로 여기는 풀 수 없는 문제를 와서 정말 약을 파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희 이제 과거 30년 가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실제로 제가 이제 투자 쪽에 있으면서 보면은 이제 외국계 회사들이 이제 실제로 트레이딩하는 것들을 보면은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뭐 선물 옵션이나 이런 매매 사고가 있었던 것들을 쭉 보면은 외국계 회사들은 주문을 낼 때 계속 잘 맞다가 뭔가 안 맞으면 2주 정도 좀 기어가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요. 이 말은 뭐냐면 한 2주 정도 유효한 그런 형태의 학습을 쭉 한 다음에 시장이 바뀌면 학습기간 시간 세팅을 한 2주 정도로 바꿔서 다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걸고, 이런 식으로 단기 학습 단기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AI라는 게 되게 세팅도 여러 가지 하고 어떤 형태에서는 어떤 AI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결정이 많이 하는데, 이런 면에서는 좀 투자 시장은 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이런 거죠. 사실은 아까 전에 뭐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과학의 영역이어서 목표 정확도가 한 99.9%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걸 놀리기 위해서는 점점 복잡한 형태의 알고리즘을 써서 100%에 가깝게 해야 되지만, 실제 이제 투자 사이트에서는 한 55%만 돼도 전 세계 돈을 다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저희가 딥러닝 하는 걸 해서 이런 박사가 있는데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이거보다는 저희 되게 단순한 머신러닝으로 한 55% 맞출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투자 AI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좀 더 신뢰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되게 제가 여러 번 했던 건데 간단한데, 이제 이런 손글씨 분석하는 게 있어요. 되게 기초적인 거, 보통 AI 할 때 가장 첫 번째인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게 1이라는 걸 하면은 이런 거에 행렬 매트릭스를 해가지고 웨이트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이면 이거랑 두 개 맞춰봤을 때 한 95%니까 1이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어떤 경우는 기업 실적 이렇게 막 예측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차트에다 많이 적용을 했죠. 왜 차트에다 적용을 했냐? 제가 예전에 이제 여의도 바닥에서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관련돼서 리포트를 처음 썼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이제 금감원에서 쓰지 말라 그래서 안 썼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이나 좀 크립토 바닥을 보니까 정확하게 기존의 제도권에서 운용을 하시던 분들이 만약 기존에 한 121선이 잘 맞으면 한 4분의 1로 31선. 왜냐면 하루는 24시간 다 거래되니까. 이렇게 세팅하니까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자체나 이런 것들은, 크립토는 펀더멘털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차트에 많이 의지를 합니다. 아까 제가 투자를 할 때 과거에도 변하지 않고 지금도 변하지 않고 미래도 변하지 않을 그런 패러다임 변화가 없는 거를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오랫동안 이제 투자 사이드에 있어 보니까 변하지 않는 건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차트를 보고 심장이 이렇게 벌렁벌렁거리는 그 짜릿함,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자산에도 상관없이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차트를 제가 분석을 해서 실제 적용을 시켰고,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차트 같은 거, 근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테크니컬하게 제가 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금융위에다가 뭘 적용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투자 쪽에서 제일 변화가 없는 차트를 가지고 이제 AI를 적용해 보니까 생각보다는 잘 맞았다. 잘 맞았던 게 55%에 좀 가까웠다는 거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 리서치 에어라고 해서 제가 2020년에 리서치에 있을 때 처음으로 이제 자동으로 리서치 리포트 내는 거를 만들었어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면 하루에 쏟아지는 뉴스만 3만 개. 이 많은 뉴스 중에서 투자에 꼭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 리서치 에어는 금융 전문가의 노하우를 학습한 인공지능을 이용해 투자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이런 서비스가 가능할까요? 한국투자증권 최고의 애널리스트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수십만 건의 뉴스를 분석했고 이 뉴스로 에어의 머신러닝 엔진을 학습시켰습니다. 이렇게 진화한 에어의 인공지능은 투자 판단에 필요한 뉴스를 정확히 찾아내고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줍니다. 더불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퀀트 모델로 종목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효과적으로 국내 중소형주 및 글로벌 기업을 분석합니다. 애널리스트와 인공지능 기술이 어우러진 인공지능 리서치 에어.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가 제시하는 금융시장의 새로운 미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하루에 한 3만 건 정도 막 뉴스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 중에서 꼭 필요한 뉴스만 뽑아주는 겁니다. 뭐 지금은 이거 2020년에 해서 그런데요. 지금 이제 GPT나 이런 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성과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리포트가 이제 클릭되는 건수예요. 월별 건수인데 저거를 해서 노출시키니까 100만 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애널리스트가 필요 없어서 저도 필요 없어서 여기까지 안 보이지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되게 커버하는 종목들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부터 이제 해외 주식들, 미국 주식들 하다 보니까 커버리지가 너무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 보시면 보통 이제 주가에 미치는 영향과 뭐 중요도를 봤을 때 저희가 꼭 필요한 것들은 투자 판단에 중요한 것, 그리고 이런 것만 중요하지 나머지 오늘 뭐 어디서 무슨 팝업 스토어를 열었는데 이런 뉴스들은 필요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걸러내서 되게 필요한 뉴스만 보는데,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하냐 그러면은 그 애널리스트 제가 조인트를 까면서 뉴스가 있는데 이거는 당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주가 판단이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이런 거를 해서 국내 10만 건, 해외 10만 건을 학습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되게 로 데이터부터 다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영업 적자 폭이 줄어들었다. 기존의 엔진으로는 영업 적자라는 게 웨이트가 커서 부정적인 뉴스지만 이쪽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적자 폭이 축소되었다는 걸 긍정으로 보면서 이제 저희한테 커스터마이징이 되는 그런 뉴스가 나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제네 A가 나오면서 이런 것들은 없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로 데이터, 아마 금융권에서도 금융 데이터들이 개인 정보들이 많고 외부로 나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일부 필요한 정보들은 직접 자기가 학습을 시키면서 해야 되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비용 구조인 거죠. 보시면 기본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을 쓰면은 이제 커버리지가 많으면 비용이 많이 들지만 얘를 쓰면 초기 투자 비용만 좀 들면은 얘들한테 많은 걸 넣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해외 주식 이런 걸 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비용 절감에 이런 걸 이용했다, 그런 케이스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크게 크게 돈을 벌었니, 어떤 정확하게 맞췄냐 이런 것보다는 비용을 되게 크게 줄여들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를 자르지 않더라도 훨씬 더 커버리지가 넓혀졌다. 이런 업무 프로세스에 효율적으로 좀 맞춘다고 하면은
AI가 좀 잘 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2020년이었고요. 제가 이제 디지털 오다 보니까 리서치 관련 내용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챗 GPT 시대가 오면 사실 그 애널리스트 조인트 가든 그런 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자 하면 저희 한국투자증권 앱에 MTS에서 급등락 뉴스를 서비스하는 걸 최근에 저희가 해서 7월에 오픈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주가 급등락하면 그거 위주로 뉴스를 보잖아요. 가만히 있는 것들 별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뭔가 딱 급등락 어떤 종목이 확 떴어요. 그럼 저희 AI가 쭉 뉴스를 찾아가지고 그거의 원인을 찾은 것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평균 90분 안에 이거는 이것 때문에 올랐습니다, 급등락했습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라는 것들을 MTS 내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게 이거는 이것 때문에 크게 올랐습니다. 또는 이런 것들을 보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고객들이 실제로 궁금한 것들을 그냥 이거는 이제 제네 AI를 이용했거든요.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이제 서빙할 수 있고 고객들이 이제 뉴스들을 되게 많이 보다 보니까 훨씬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 보면은 AMD 같은 거 예전에 갑자기 확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이때는 40분 안에 이게 왜 특히 이제 해외 뉴스 같은 경우에는 원인을 찾으려면 또 영문으로 봐야 되고 이런 것도 있어서 찾고 바로 이제 번역을 해서 고객한테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를 하는 쪽으로 진화를 했죠. 그래서 아까 전에 4년 전에 조인트를 안 깠으면은 이런 아이디어도 안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나 저희 쪽은 이제 투자의 어떤 시그널을 맞추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단기 위주로 좀 본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증권사에서 많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뉴스나 콘텐츠 부분을 AI로 좀 자동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고 보시고 아마 투자 쪽에서는 이쪽부터 부합이 맞기 때문에 쭉 진행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제가 좀 빨리 말했는데 죄송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세션이더라고요. 그 마지막 세션을 맡은 신한은행 AI연구소 박성호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주제를 보면서 사실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제 플랫폼 경쟁력으로 본 AI 적용과 과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연 금융업 또는 금융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앱이 플랫폼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해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은행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이런 금융의 저희가 소위 이제 레거시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레거시라고 불리는 회사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업의 본질적인 영역에서의 경쟁력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강화하고 그 소위 이제 빅테크, 핀테크라고 불리는 회사들과 경쟁하고 이겨나가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드리면 신한금융그룹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위해서 감히 말씀드린 건데 국내에서는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2016년도 알파고가 나왔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하면 금융업에 대해서 우리가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지주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벌써 8년, 9년째가 다 되었죠. 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 해온 결과 고객 그리고 직원 이렇게 맞섰을 때 과연 고객이 갖고 있는 가장 페인 포인트는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 금융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갖고 있는 페인 포인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고 이런 부분들을 소위 저희가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인공지능
또는 여러 가지 최첨단 기술들 이런 것들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결론에 다다랐고요. 가장 화두가 됐던 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근데 이제 신한금융그룹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부분은 사실 기술을 단순하게 도입한다. 내가 어떠한 기술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낸다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내 것이라고 불리우는 회사들이 갖고 있던 사실 이제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시행착오의 일환으로서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생성형 AI, 초거대 LLM이 모델이 등장을 했다. 자, 이 기술 갖다 놓고 들여온 다음에 뭐 하지? 라고 하는 부분의 서비스 설계는 이제는 더 이상 워킹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핀테크 회사들 대비해서 내 것이라고 불리는 금융회사들이 약했던 부분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고객 또는 직원들의 페인 포인트에서부터 출발해서 사실 내가 필요한 어떤 영역의 기술들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게 진정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고객 입장에서 은행, 대표적인 신한금융그룹의 대표 회사가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은행 업무 시의 시간과 장소의 제한 그리고 기능은 참 많은데 굉장히 불편한 UX UI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금융업을 고객들이 쉽게 다가와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다들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은행업이라는 게 반복적인 업무들이 많습니다. 단순 반복 업무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게 하나로 또 빠뜨릴 수가 없어요. 왜냐? 빠뜨리는 순간에 바로 사고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과 그리고 이제 최근에 뒤에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혁신금융 서비스를 통한 망분리 규제 완화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최첨단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 사스와 기타 여러 가지들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한 페인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해결 방안으로서 첫 번째가 고객의 경험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UX, UI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서의 DX 그 다음에 AI가 화두가 되면 AX까지 지금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고객 경험에서의 어떤 강화 부분 그리고 직원의 업무 생산성 향상 부분 이 업무 자동화나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신 기술 또는 그 기술의 어떤 역량에 대한 내재화 이런 세 가지 부분이 크게 회사 입장에서 그룹 입장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신한금융그룹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2016년에 캐피탈 마켓 자본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알파고 이후에 사실 그 당시 알파고가 나왔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한금융그룹의 지주 차원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뭐 모든 산업 부분들이 그렇지만 그 당시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전 임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고 전 계열사에서 소집이 돼서 이제 프로젝트 리서치 한 1년 정도 리서치를 진행한 이후에 POC를 했었고 은행에서부터 RPA 저희가 이제 로봇 자동화라고 하죠. RPA가 이미 2017년부터 도입되기 시작을 해서 18년도에 자본시장 AI를 구축한 이후에 신한 AI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었었고요. 어떻게 보면 금융그룹에서의 거의 유일한 AI 자회사였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018년도부터 음성봇이 도입되기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선두에 서서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흡수해가면서 투자를 해왔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딜로이트에서 작년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금융업 전 영역에 걸쳐서 과연 어느 영역이 AI를 적용할 수 있고 또 가장 시너지가 높을 것인가 라는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전 영역입니다. 저희가 흔히 프론트 미들 백이라고 나누는 그 영역 중에서 결국 고객 접점에 있는 프론트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상의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과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일어나는 미들 부분
그 다음에 그 업무가 자동화가 반드시 필요한 백 오피스 부분, 이런 부분들 전반에 걸쳐서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이 적용이 돼서 효율성 향상 및 고객 경험 확대, 이런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서에서 제안을 했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신한금융그룹에서 각각의 영역들을 해결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론트 쪽입니다. 고객 경험 부분과 연계돼서 인공지능은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보면 이제 그 많은 회사들이 은행권 포함해서 AICC라는 AI 컨택 센터를 열고 있습니다. 열고 있는데 이 단순한 상담 제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영업 전문을 방문하셨을 수도 있고, 또는 컨택 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셨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에서 뭐 본인이 필요하신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셨을 수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것들이 연계가 되느냐라고 봤었을 때 대부분 회사들이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영업점에서 상담을 받고 나서 중단이 됐었을 때 그 이후의 프로세스로 다른 채널들에서 받을 수 있는가, 또는 내가 모바일에서 뭔가를 상담을 하다가 또는 업무를 진행하다가 중단이 끊겼는데 그거를 지점에 찾아갔었을 때 바로 직원이 그 다음 단계에서부터 고객한테 상대를 해줄 수 있는가. 근데 고객 입장에서 보면 두 번 일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근데 사실 여태까지 그래왔죠. 근데 이게 해결하는 방향이 사실 개념적으로 굉장히 쉬운데 이게 IT적으로도 그렇고요. 굉장히 갖춰야 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인터페이스들이 전부 돼야 되고 근데 뭐 금융그룹이라는 게 또 은행이라는 게 좋은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제 자금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사실상의 이게 오비오비라는 게 이제 신한금융그룹 내에서의 원 보이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채널에 고객이 진입을 하셨더라도 그 채널에서 상담받았던 내역이 다른 채널들까지 다 공유가 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바로 상담이 즉시 가능하게끔 하는 부분들을 디지털과 또 그 오프라인 통합해서 고객 기능 혁신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고도화 부분을 좀 크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직원 맞춤형 같은 업무 자동화 부분은 제가 AI1이라는 일종의 브랜딩으로 해서 올 9월 달에 고도화된 2차 버전을 내부적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그 AI1 1.0 버전이 있었는데 단순한 어떤 RPA에 대한 등록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은행권에서는 좀 놀랍게도 현재 발표됐던 AI1 같은 경우에는 업무 PC, 본인의 업무 PC 내에서 모든 게 자동화돼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좀 앞서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좀 점프를 많이 해서 과장해서 얘기한다면 온디바이스 형태의 AI로서 각각 모든 직원들에게 인공지능의 컨설팅이 가능한 비서 또는 자동화 인공지능이 탑재돼서 배포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에러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이게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직원들은 밤을 새가면서 지금 출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큰 뜻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골은 직원 한 명당 그 직원에게 가장 적합한 AI가 배정되는 게 사실 이 업무 자동화에서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내재화 부분으로서 AI와 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한 가지 국내 금융업에서의 한계점 또는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드리면 국내는 사실 법인들이 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전부 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신한금융그룹 같은 경우에 데이터댐이라고 하는 원데이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전 그룹사의 데이터를 모아서 만들어 놨어요. 근데 활용 못합니다. 왜냐면 이게 그룹사, 계열사 간에도 개인정보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회장님께서
왜 안 쓰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규제상 쓰기 힘든 사실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인프라는 다 갖춰놨다. 그리고 언제든지 규제가 좀 완화가 되면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규제가 언제 완화가 될지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저희 신한금융그룹 말고도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실은행을 거론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KB나 그다음에 하나나 이런 은행들에서도 그룹 차원에서 지주 차원에서 LLMOPS라고 하는 그 초거대 언어 생성형 모델들을 그룹 차원에서 쓸 수 있게, 또는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도 그룹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들고는 있습니다. 이게 뭐 중복 투자라든지 그런 이슈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어쨌거나 신한금융그룹도 AI와 그리고 특히 데이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통합해서 관리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상호 보완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신한금융그룹 입장에서는 신기술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벌써 8, 9년 됐잖아요. 2016년도부터 접해왔으면 신기술이 나온다고 했었을 때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말씀드리면 이제는 그냥 하나의 기술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한금융그룹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없앨 것인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업무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나가야지만이 사실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플랫폼으로서의 경쟁력을 좀 더 확보를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금융그룹의 슬로건입니다.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을 위해서 고객들께, 또는 직원, 내부 고객이죠, 직원들의 여러 가지 업무를 편안하게 또 더 쉽게 그리고 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드리겠다라는 게 신한금융그룹에서 바라보고 있는 AI의 모습입니다. 좀 더해서 이제 망불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가장 화두가 되는 2012년 말, 13년 초, 14년 말이었죠. 아니 10년 말이었죠. 12년 말에서 이제 불과 한 2년이 채 안 돼 그런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라고 하는, 앞에서도 말씀 주셨던 젠 AI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에 있었던 좀 분석적인, 저희가 흔히 이제 디스크리미넌트 AI라고 불리는 이 분석형 AI들과는 다르게 뭔가를 새롭게 제너레이트 할 수 있는, 생성할 수 있는 AI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빅테크와 그 이외의 회사들과의 괴리가 굉장히 커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불리 규제 완화 부분이 결론적으로 국내에서도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해소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사실 2013년에 좀 큰 사고가 있었죠. 그 이후에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이 논리적 망불리를 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물리적 망불리를 강제로 가해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선을 다 뽑았습니다. 뭐 고맙게도 얼마 전에 있었던 블루스크린 사태는 그래서 국내 금융사들 하나도 겪질 않았죠. 하지만 그게 과연 박수 칠 일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봐야 될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규제를 하고 난 이후에 안타깝게도 국내의 사이버 보안, 이 보안과 관련된 산업이 굉장히 많이 낙후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망불리가 되고 난 이후에 많이 그 산업에 계시는 분들이 좀 기분 나빠하실 수는 있는데 많이 낙후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융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바로 망불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금융보안이나 이런 데서도 바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2년 정도의 유예를 두는 거예요. 기술적인 캐치업을 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안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강조를 하면서 결국 8월 13일 날 발표를 해서 크게 3가지의 키워드를 얘기했습니다. 생성형 AI, 그리고 흔히 우리가 이게 SaaS라고 얘기하는 클라우드 기반 운영 프로그램, 그 다음에 심지어 개인 신용 정보 처리까지도 가능케 해주겠다. 앞으로 당장은 가명 처리된 데이터만 허용한다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열어준 거고요.
이거를 얼마나 금융회사들이 잘 받아들여서 본업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남았고, 그런 의미에서 뭐 사전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쭉 진행한 이후에 많은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혁신 금융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제 신한금융그룹도 총 4개의 그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은행도 총 4개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신청을 했고요. 그룹 차원에서 보면은 한 10개 내외의 서비스들을 신청을 했는데, 사례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최근에 이런 발표나 이런 포럼을 다니면서 밀고 있는 그 주제입니다. 뭐냐면 모두를 위한 자산관리라는 사례입니다. 이 모두를 위한 자산관리라는 부분은 뭐 아시는 분이 혹시 있으시면 금방 와닿을 수 있는 설레라고 하면 캔쇼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캔쇼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캔쇼인데 개인에게 커스터마이징된 캔쇼고, 그 캔쇼가 훨씬 더 진보된 LLM과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통해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마치 정말 영업점에서 그 직원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자산관리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요거는 사실 금속법 이후에 일반 창구에서 오프라인 채널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최근에 추세가 모든 금융그룹도 그렇고 오프라인 채널을 줄이는 추세로 가고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피할 수 있는 추세긴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플랫폼이라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뭐 토스라든지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전형적인 인터넷 전문 은행과 레거시 은행과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또 결국 기승전 점포예요. 오프라인 채널. 저희는 오프라인 채널을 가지고 있고 오프라인 채널이 없고. 그러면 과연 오프라인 채널이 소용이 있는가라고 봤었을 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소용이 있죠. 왜냐? 모든 사람이 비대면에서 자유롭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오프라인 채널까지도 디지털화를 시켜서 고객들이 활용하실 수 있게 하는가가 결국은 레거시 금융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존의 거대 금융그룹들이 해야 될 고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저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력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결론적으로는 거액 자산가들만 PB센터라고 불리는 곳에서 자산관리 상담을 받을 수 있었죠.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은 다 PB 고객분들이라고 붙여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영업점에 가면 굉장히 천대라는 표현을 하면 좀 그렇죠. 굉장히 원오브대입니다. 그래서 번호표 뽑고 열심히 기다려가지고 앉아서 상담을 받는데, 상담하는 환경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앞에 창구 쭉 있고 칸막이 있는데 그 앞에 의자들 막 있죠. 그럼 이제 제가 거기 앉았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옆에도 상담받고 저쪽에도 상담받고 뒤에는 청경분 계시고, 근데 거기서 제가 사실 빚이 한 7억입니다. 자산은 5천만 원밖에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굉장히 프라이빗한 어떤 인포메이션을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영업적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뭐 시간의 제약뿐만 아니라 그거를 사실은 기존까지는 이런 아주 멋있는 PB센터들입니다. 4대 은행 굉장히 멋있는 곳에서 이제 거액 자산가분들께서는 해소를 받으셨었죠. 근데 과연 그럼 일반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일반 고객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봤었을 때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반 고객분들은 이미 비대면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많이. 그리고 더군다나 젊으신 분들은 사실 은행을 잘 안 오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젊어도 만약에 이제 첫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이 앱만 갖고 할까요? 쉽지 않아요. 아무리 쑥스러워도 영업적으로 한번 가요. 가서 사람 앞에다 놓고 막 상담하죠. 되냐 안 돼. 근데 이제 그러고 상담을 받고 인터넷 전문은행 가서 주로 받으실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비대면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ETF나 이런 것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툴들도 너무 좋아졌어요. 근데
이런 AI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기술을 접목하는 데 있어서 생각을 해보면 과연 고객들은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내가 정말 뭔가 바뀌었다라고 느낄까? 라고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훌륭한 앱이나 이런 것들도 많긴 합니다만 앱 켜보시면 거기에 뭐 그 앱을 만드는 사람들이 뭐 인공지능을 넣고 막 설명을 하지만 고객들은 물음표예요. 기존과 뭐가 달라졌어? 기존에도 다 있던 거고 단추 누르고 뭐하고 다 했었는데 라는 게 사실은 간극이 좀 크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간극을 메꿔주는 사실은 서비스 또는 솔루션 또는 모델이 최근에 빅테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생성형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성형 AI를 신한금융그룹은 물론 이제 SLM이라고 불려서 오픈소스로 나와 있는 것들을 들여가지고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막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그런 초거대 모델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과연 금융그룹이 만들어야 될까라는 것으로 본질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JP 모건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거는 빅테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업자들의 역할은 뭐냐? 라고 했었을 때 그렇게 정말 잘 만들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모델들을 들여다가 나한테 얼마나 잘 맞춰서 커스터마이징해서 활용할 수 있는가가 기존의 금융업자들의 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잘 녹아져 들어왔었을 때 고객 경험이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 고객이 금융회사에 던지는 질문은 간단합니다. 그냥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게시판을 크롤링해서 분석을 하고 또 실제 고객들의 상담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보고 또 투자 사이트나 이런 데서 봤었을 때 질문은 딱 하나예요. 사실은 저입니다. 뭐냐면 삼성전자 몰라요? 사실 답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지만 그게 다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붙이면 삼성전자 올랐어요. 그랬더니 앞에서 상태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왜 올랐어요? 올라요? 왜 올랐어요? 또 떨어지나요? 왜 떨어졌어요? 사실 이 두 개만 답할 수 있으면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되거든요. 사실 게시판이나 이런 데 분석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그 질문의 70% 정도 차지합니다. 나머지 30%는 뭐 그래서 투자가 뭔가요? 뭐 이런 막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지만 그 두 가지를 제대로 고객에게 딜리버를 할 수 있다면 웬만한 상담은 가능하지 않은가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내년에 그런 생산형 AI를 붙여서 더 고도화시켜서 고객에게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 AI 프라이빗 뱅커입니다. 그래서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든 뭐가 궁금하시든 간에 금융과 관련돼서 여기서 제안을 좀 드리죠. 저희는 일반화된 인공지능으로서 뭐 그래서 미더하기 2는 뭔가요? 이런 거를 답하지는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투자와 관련돼서 또는 본인의 어떤 금융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리를 위해서 질문을 했었을 때 답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자체를 드린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적으로 분석해서 고객에게 딜리버를 해드리게 되고 또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었을 때 그런 이벤트에 대해서 적절하게 분석해서 답변 드리는 부분 또는 실제 어떤 기업이라든지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분석을 해서 분석 자료를 드리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 사실 이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한금융그룹 자체가 굉장히 따뜻한 금융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보면 금융과 따뜻함이라는 건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단어긴 합니다만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커버를 해야겠다라고 그룹 차원에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순한 ESG뿐만 아니라 올 초에 CES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CES의 화두는 사실 올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올 초에. 작년까지 또 재작년까지는 얼마나 기술적으로 직모된 것들이 출시되고 그 기술이 출품됐느냐가 주된 심사라든지 전시의 요건이었다면 올 초부터 아마 내년이나 후년까지도 그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기술들로
얼마나 인류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는가, 그리고 얼마나 인류에 도움이 됐는가가 사실은 CES의 포인트예요. 이제 그래서 말씀드리면 사실 간단합니다. 문맹률을 놓고 보면요,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1%가 안 돼요. 세종대왕님의 구수한 역적으로 한국 사람 같은 게 1%가 안 돼요. 0.몇 %예요. 근데 청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30%가 넘어가요. 그리고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90%가 문맹입니다. 글자를 몰라요. 이게 과연 그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 근데 과연 적느냐? 대기업이나 큰 회사 입장에서 보면 50만, 100만이 적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50만, 100만은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분들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에 대해서 결국 이 문제는 발전된 AI 기술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고, 그게 아까 그 인공지능 스피커나 이런 거 말씀하셨지만 현재 나와 있는 STT-TTS를 갖고 그런 시각장애인들의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올해였죠. 올해 CES의 최우수상을 받았던 몇 개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수어 아바타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서비스를 기획하고 그 총괄을 하면서 처음 알게는 사실인데, 이 청각장애인들은 언어가 저희가 흔히 말하는 한국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모국어가 수어예요. 그 지역에 특화된 혹은 그 나라에 특화된 수어예요. 그러면 수어로서 표현을 해줄 때만 100%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드라마나 이런 거 쭉 봤을 때 밑에 자막 나오잖아요. 자막을 이해하는가? 여긴 다 영어를 잘 하시겠지만 저희가 외국어 미드나 아니면 영드나 외국 헐리우드 영화를 볼 때 밑에 한국 자막 나오죠. 빨리빨리 읽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 영어 자막으로 나와요. 그러면 막 듬성듬성 단어는 이해하는데 막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도가 확 떨어지죠. 이게 그분들이 겪고 있는 거예요. 한국어를 얘기하고 한국어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영어 자막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수어 아바타나 이런 것들이 보시면 예를 들어서 금융상품 가입하고 나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상담들도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수어 아바타가 나와서 수어로 막 설명을 해줍니다. 그냥 아실 수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투자상품 설명서 아니면 뭐 약관 굉장히 많잖아요. 금융상품과 관련된 서류들이. 그런 것도 눌렀을 때 수어 아바타가 설명해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100%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접목시켜서 조금은 정말 모두를 위한 자산관리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는 이제 비대면 모바일이라든지 태블릿 이런 비대면만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신한금융 그룹 차원에서는 AI 브랜치라고 하는 AI 점퍼를 오픈 예정입니다. 이번 달에 첫 1호죠. 그래서 물론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00%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근데 목표는 그 점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없어요. 뭐 키오스크 있고 뭐 있잖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단순히 그런 스마트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것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 모든 스크린에 이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AI 아바타들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점퍼를 딱 방문을 했었어요. 뭐 언제 뭐 새벽 1시고 2시고 뭐 아니면 쉬는 날이고 상관없이 그 점퍼에 들어가서 뭔가 내가 업무 처리를 하다고 눌렀을 때는 지점에서 내가 그동안 행동했던 커뮤니케이션 했던 걸 그대로 그 점퍼 안에서 하면서 오프라인 측면을 해결할 수 있게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채널 간의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선제되어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좀 신한금융그룹 입장에서 바꾸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거기서 또 한 발 더 나갔어. 한 발 더 나가서 집에서도 이제 핸드폰도 귀찮죠. 태블릿도 귀찮아요. 그러면 이제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다가 이제 AI 스피커를 통해서 TV에서 그냥 은행 업무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이제 그 AI 홈뱅크라고 하는데 그 집에서 TV 채널에서 그냥 바로 하시고 이제 국내의 모든 자동차 메이커 회사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내비게이션과 그 자동차 앱 전용 앱을 통해서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뭐 요새 라디오 듣고 막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운전하면서 야 어제 아싸는 어떻게 됐더라? 라고 하면 막 얘기해주죠. 근데 그럼 내가 펀드 기술주 펀드 들고 있는데 걔는 어떻게 됐어? 그럼 또 이제 막 얘기해줘. 그러니까 어떤 이런 시간적인 또는 공간적인 이런 제약들을 계속적으로 허물어 나가면서 고객과 24시간 365일 커넥트 돼서 업무가 처리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지금 레거시를 갖고 있는 금융회사들이 가져야만 할 또 추구해야 될 그런 플랫폼의 경쟁력이 아닌가. 그리고 그거를 AI나 이런 좀 진보된 기술들을 계속해서 적용하면서 풀어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드렸고요. 혹시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질문 받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